나는 이 집에 계속 안 살고 매매되는 시점에 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산의 항변권이 있어야지. 항변권이 나는 주장이 돼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해.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다고 전세보증금 날린 세입자가 무려 9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서 충당합니다. 세금을 징수한 후에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은 900명으로 총 33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179명, 총 144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걸 신청해서 열람한 케이스도 거의 미비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세금이 다 뺏어가고 결국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계약 단계에서 너 그러면 세금 낼 거 있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피해보는 이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무려 900명이나 된다. 지금 이 얘기가 논점인 것 같습니다. 자, 임대인의 무책임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가 서민 보호를 위한 허점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지 참 보면서 좀 마음 아프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사를 당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남 얘기 같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경매를 받을 때 국세 임대차 보증금이 받을 수 있는 순위가 국세 체납 금액보다 뒤에 밀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막 세금 체납 이런 것들 이 순서가 막 되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 당해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낄 수 있는 순서가 있어서 경매할 때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 이런 거 이제 문제도 내고 풀고 막 해서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보증금이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선순위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에 근저당이나 이런 게 있어서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니라 내가 최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국세 체납 금액이 크면 못 받을 수도 있다. 맞아요. 이제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법인이 임대인인 집 이런 경우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임대차 전에도 별별 수다 할 때 이 얘기를 좀 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지만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 되게 많았거든요. 좀 전세 가격이 싸서 지방에서 있었던 얘기고 어떤 이 탐사 보도에서도 많이 보도됐던 얘기인데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해서 후순위로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큰 회사를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누구냐면 되게 이름 있는 무슨 금융 관련된 회사인 거야. 여기가 위에 부채가 있긴 있지만 네가 후순위로 들어와도 되긴 하지만 설마 이 큰 회사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말 믿고 그래 맨날 TV 광고하는 그 그룹에 있는 회사라고 하니 이 사람들도 전세 싸게 살면 좋지 하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집은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팔 수 있잖아. 이 무슨 금융 얘네가 이름도 모르는 그지 같은 이상한 회사한테 집을 판 거야. 대출을 다 넘기고 그러면 그걸 끌어안고 샀으니까 이 세입자들은 주인이 바뀐 거잖아. 그렇죠. 내가 들어갈 때 임대인은 무슨 이건데
지금 내가 전세 만기가 돼서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하는 중간에 도래했을 때 임대인은 누구냐면 생 양아치 회사 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만세를 부르고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전세보증금 떼이는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경매 넘어가면 그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례가 다른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봐요. 종부세를 엄청나게 두들기잖아. 그렇죠. 종부세 세율이 6%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방 갭 투자나 이런 것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진짜 좀 이 세입자를 구제할 만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 지금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별별 세대할 때 얘기도 했었지만 법인을 이용해서 이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6월 1일 소유만 하지 않고 있으면 종부세 6%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단타 뛰기를 하려고 지금도 법인으로 법인세 세율은 10% 법인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만 내면 되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보다 싸니까 가서 가격 띄우고 오르면 팔고 나가면 되지 이 마음을 두고 여러 개 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은 그래 뭐 내가 그냥 개인이 임대인이었다가 법인으로 임대인이 바뀌었어? 근데 임대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집 팔았어요. 알고 보니까 산 사람이 법인이야. 그랬는데 이 법인이 지금 요번에 뭘 바꾼다 그러냐면 이제 입법한다 그러는데 법인도 단기 매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를 넣겠대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이렇게 단타 치는 거에 대해서 세율을 높게 가서 개인에 비해서 개인은 지금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가 엄청 큰데 법인은 상대적으로 훨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애들이 그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자 양도소득세 중과든 뭐든 또는 매수가 안 붙든 해가지고 종부세를 만약에 6% 두들겨 맞았어.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인데 내가 지방에 막 그런 임대주택의 임차인인데 갑자기 우리 집의 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 법인이 집을 중간에 팔고 넘어가려도 못 팔아가지고 올해 종부세 6%를 두들겨 맞았어. 근데 이렇게 두들겨 맞은 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일단 국세 체납이죠. 국세 체납에 기해서 얘네가 국세청에서 이제 공매를 넣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러면 나는 순위가 이제 밀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헬게이트가 열릴 만한 세입자는 그냥 보증금 보호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세금이 뭉탱이를 두들겨 맞을 수 있을 만한 환경도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래서 보증금을 뛸 어떤 환경도 만들어졌는데 세입자가 능동적으로 자구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에서 소유자가 바뀌는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세입자의 동의 만약에 제가 세입자라고 하면 임대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 법인이 얼마나 신뢰 있는 법인지 또는 신뢰감 있는 개인인지 난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계속 안 살고 매매되는 시점에 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산의 항변권이 있어야지. 항변권이 나는 주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법도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이런 경우 바뀌어서 임대 낀 거래에 있어서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는 거.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그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특약이 그게 허용이 돼야지 보호가 되는 거지. 지금 보면 가만히 냅뒀다가는 지금 작살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항변권이 아니라 자력구제권, 자력구제 권한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소장님 이야기에 굉장히 동감하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돈이 소중하죠. 그런데 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아마 전 재산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179명에 금액이 무려 144억 원이나 된다라는 거는 이건 좀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1년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 거고 관련된 민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건데 정작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써주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세입자의 동의 이런 쪽인 요건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좀
반영을 좀 해주시면 이런 식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양도소득세를 주택을 팔았는데 이제 임대인이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거죠.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공매로 넘어간 거죠. 다른 집으로. 그랬더니 당해세로 해서 올라간 거예요. 국세로 해서. 그랬더니 또 양도세 차익이 생겨서 거기서 또 배당으로 다 가져가시고 또 남으니까 또 다음 집으로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잖아요. 우와, 집이 7개가 넘어가는데 딱 2달 반. 2달 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참, 그래요. 이것도 이런 상황일 때 임대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다행이었던 거는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그 세입자가 전혀 피해보지 않게끔 보증금을 전부 다, 반환을 시켜줬어요. 이런 케이스는 진짜 괜찮죠. 근데 본인이 불가피한 사태로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굉장히 책임감 있는 임대인이었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것들은 신경 안 쓰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으로 넘기는 문제는 진짜 심각할 것 같아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렇게 다주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도 별별에서 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동의가 있어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옵션이 들어가게끔 한다든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들어가도록 한다든가, 이게 또는 지금 매수하는 매수인이 그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업자잖아. 그냥 바지잖아, 바지. 지금 매매가보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게 끼워진 집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명의만 가져가서 만세 부르면 그런 사례들이 지금 뭐 빌라 분양하는데 많죠. 빌라 뭐 몇백 채 전세금으로 이미 사업 시행 비용을 다 뽑았기 때문에 내 명의만 가져가 줄 수 있는 누구 와라 이러면서 지금 업자들을 넘기고 그 명의만 가져간 사람들이 만세 부르면서 사고 터지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똑같이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매수한 사람이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느냐.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겁나지. 그렇죠. 이런 매수인이면 나는 전세를 지금 당장 나올 거니까 그런 어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권은 그냥 임대차를 낀 상태에서 바로 넘기지는 못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사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임대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임대인한테 혹시 세금 체납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세금 체납이 문제가 아니라 명의가 넘어갔는지 내 집의 소유권이 넘어갔는지도 세입자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등기 떼보지 않으면. 자,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법 이런 거 말고 일단 이런 거 먼저 해서 따뜻한 민생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부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